나이 드는 게 두렵기만 한 사람들에게. 노인이 되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살고 일하고 느끼는 것이 내 나이에 맞는지 알아내는 감각이다. 노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호호할 아버지를 흉내낼 필요는 없다. 또한 젊은이들을 따라할 필요도 없다. 나는 내 나이만큼 늙었다. 그뿐이다. 안셀름 그린 노년의 기술 중에서. 지난 겨울 아내와 함께 연구소에 가는 길이었다. 요 며칠 갑작스러운 추위에 방송과 신문은 호들갑이다. 생각해보면 해마다 매서운 한파가 있었고 몇십 년 만에 추위라는 말들이 오갔다. 그때마다 나는 옷을 한 겹 더 입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 않은가. 일이 닥치기 전에 근심이 더 많지 막상 일이 벌어진 뒤에는 견딜 힘이 솟는 것이다. 어떻게든 견디기 마련이다. 털모자에 장갑을 끼고 단단히 무장하여 나서는 얼굴에 닿는 찬바람이 상쾌하기까지 했다. 사무실에 다다라 차에서 내려 걷는데 길바닥에 살얼음이 끼어 있었다. 조심조심 걸었다. 바짝 뒤따라오는 아내의 발걸음마다 바지직 살얼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도 조심하는가 보다. 고작 살얼음이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면 이 얇은 얼음장으로도 일상에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잘못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당장 연구소에 나가지 못하고 병원에 오가느라 시간을 허비하며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뿐더러 강연도 취소하고 봉사도 줄여야 한다. 게다가 나의 불편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할 게 분명하니 서로 즐겁게 마주보지 못할 것이다. 자식들은 제 몸처럼 모질 테지만 내가 느낄 마음의 부담은 얼마나 큰가.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이런 사소한 것을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노인의 몸이 젊은이와 다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체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둔해지고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서글퍼할 일이 아니다.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고자 안간힘 쓸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인간의 육체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점점 쇠약해진다. 정점을 찍고 나면 하강 곡선을 그리며 마지막 숨을 내쉬는 지점까지 떨어진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해지는 몸을 보살피며 쉬엄쉬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몸의 변화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가장 빨리 눈치챈다. 그걸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 머리에 검은 물을 들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걸어도 사실 내 몸이 늙어가고 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직업이 의사고 20대부터 등산으로 단련해온 나 또한 세월을 피하지 못했다. 전국에 이름난 명산은 물론이고 히말라야까지 거뜬히 올라가던 한창 때의 체력은 70세에 이르면서 곤두박질 쳤다. 나이가 들면 당사자 자신의 쾌활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노쇠 현상이 역력히 드러나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젊은이 못지않은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는 노인이나 턱걸이 수십 개를 거뜬히 해내는 할아버지를 본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할머니는 몸에 달라붙는 에어로빅 복을 입고 신나게 몸을 흔들어 대거나 두 다리를 높이 들어 보이며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평균 노인의 모습에서 벗어난 이들이다. 문제는 방송에서 누구든 노력만 하면 이런 젊음을 쟁취할 수 있다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은근히 조장한다는 점이다. 과연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처럼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흥미로운 소재거리로 찾아낸 만큼 특별한 이야기다. 신체적 젊음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놀랍고 대단하지만 카메라 앵글이 미처 감추지 못한 노화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만다. 그들에 대한 감탄과 환호는 나이 든 연장자에 대한 예의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한다. 젊은 육체를 유지하는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열정을 봐야 한다. 그들의 건강과 젊음 유지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듯 나는 무엇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방송에서 꼬막 조개를 까는 90살 넘은 노인 이야기를 보았다. 노인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 관절이 아파 제대로 걷지 못했다. 하지만 두 손만은 자유로웠다. 구부러지고 주름진 손으로 뱃일하는 아들을 도와 꼬막을 까는데 그 실력이 대단했다. 노인에게는 아들의 살림살이를 위해 더 많은 꼬막을 까야 하는 하루하루의 목표가 있다. 연약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살아가는 방법이다. 단언하건대 나이 들매의 상징은 육체적 쇠약에 있다.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근육이 무르고 뼈가 약해진다. 거기에 한두 가지 병이 있다면 더더욱 노인답다. 그러니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거나 자책하지 마라. 또 나이 들어서도 젊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은 되도록 빨리 버려라. 24시간 젊게 보이는 데만 신경 쓰느라 삶을 돌보지 못하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늘 남에게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는 당신에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제2의 인생이 50세쯤 은퇴해 다른 직업이나 새로운 일로 인생을 꾸리는 것이라면 제3의 인생은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는 데 있다. 좋은 충고이자 격려다. 그런데 잘 살펴보라.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노후 관련 시장이란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다양한 여행 상품에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 운동기구, 그리고 손해보험과 상조보험까지 노인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린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는 평생 경쟁하면서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다. 경쟁 유도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비교하고 채우려 든다. 늙어도 경쟁, 죽는데도 경쟁이다. 제3의 인생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맞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뛰어들기 전에 잘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 꼭 해야 되는 일보다 안 해도 될 일이 더 많아진다. 혹 안 해도 될 일을 체면이나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라. 그렇게 살아야 꼭 좋은 인생,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마라. 뭐든 지나치면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듯 좋은 욕심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나이 들면 약해진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의 침략을 피해 80이 넘은 노스님이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에 왔다. 그때 기자들이 놀라서 노스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토록 험준한 히말라야를 아무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노스님의 대답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지요. 법정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나라야마 부시코는 우리나라의 고려장과 같은 풍습을 소재로 한 일본 영화다. 가난한 시절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은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산속에 버려졌다. 영화에 등장하는 노모는
칠순에도 튼튼한 치아를 가졌을 만큼 건강했지만 곤군한 살림에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음식만 축 내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노모는 돌저울구에 앞니를 찌어 부러뜨리고는 아들에게 나라야마 산으로 보내줄 것을 채근한다. 아들과 손자들을 위해서였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공동체의 따가운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고 싶기도 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는다. 불효로서 효를 다한다고나 할까.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는 아들과 자식이 힘들까 싶어 진작부터 곡기를 끊어 몸무게를 줄인 어머니의 애절한 눈빛, 말을 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쏟아지는 눈 속으로 사라지는 모자의 모습은 참으로 애절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옛날 이누이트족도 식량이 떨어지면 노인을 눈밭에 버리곤 했다. 그것은 식량이 부족한 시대의 종족 보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노인은 힘없고 노동력도 떨어지고 약하다는 인식은 아마도 이 시기에 뿌리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사는 오늘날에도 노인과 늙음에 대한 시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나 늙음은 쓸모없음, 나약함으로 인식된다.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공연한 약속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 젊은이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지적인 판단 능력도 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젊은 작가가 장인에 대해 쓴 글을 읽었다. 수입이 많지 않은 예술가 사위의 살림에 도움을 준 장인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는데 문장 중에 연로하셔서 몸이 힘드신 장인어른이란 표현이 있었다. 그런데 앞뒤 내용을 따져 헤아리니 장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다. 백발에 허리가 구부정할 거라 연상한 노인이 고작 60살도 되지 않았다니 헛웃음이 나왔다. 이 젊은 작가의 상상력이 곧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대변한다. 도대체 몇 살부터 노인으로 대우해야 할까? 문제는 노년에 이른 당사자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 데 있다. 50세가 넘고 60세에 가까워지면 스스로를 노인으로 치부하고 사회에서나 가정, 나아가 삶에서 한 발 물러날 준비를 한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며 무슨 일에서든 몸을 사리는 것이다. 50도 안 된 사람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기억력이 부쩍 떨어졌어 등에 입을 달고 생활한다. 스스로 늙기를 자청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염원하지 않아도 늙음을 자청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점점 쇠락해지는데 말이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신체적, 지적 능력이 뚝 떨어지지 않는다. 몇 년 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60에서 70대 초반까지의 노인 가운데 건강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비율은 100명 중에 7에서 8명에 불과했다. 잘 자란 병이야 달고 살았겠지만 일상에 큰 불편을 줄 만큼은 아니다. 대부분은 건강하게 무리 없이 잘 살아간다는 말이다. 게다가 눈부시게 발전한 의술로 예전에는 고치지 못했던 병도 치료되는 세상 아닌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식량 부족 때문에 노인을 내다 버리는 던 때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인간의 몸은 기계와 비슷해서 쓰지 않으면 녹이 쓸고 굳어버리고 퇴화한다.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몸은 빠르게 노화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질기를 말라 버려 몸의 에너지가 빠진다. 그런데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야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요즘 노후 대비를 20대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이 또한 근본적으로 노년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힘도 없고 아프고 일도 못할 텐데 저축에 놓은 돈마저 없으면 어떡할까 생각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보험에 연금, 적금을 들어놓는다. 물론 미리 대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노후 대비해서 노인은 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큼은 버려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이 진짜 늙기도 전에 노인이 되게 만든다. 은퇴 이후에는 돈을 버는 어떤 노동행위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소극적이 된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 연금, 적금, 보험과 같은 노후 대비는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해야 옳다. 자타가 공인하는 노인이 된 뒤에도 나는 지하철 경로석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늘 입구 쪽에 서 있곤 했다. 경로석에 앉지 않는 것은 나는 노인이 아니오 라는 허세가 아니다. 아직 서 있을 만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로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이 약한 노인이 앉는 곳이 경로석이다. 우리 사회 전체에 나이 든 사람들이 반드시 연약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뿌려내려야 한다. 나이 듦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만 노인을 고용하는 직장이 늘어나고 노후 인력도 적극 활용될 것이다. 당연히 노년의 빈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약하다. 그러니 일을 못한다. 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나이 든 사람들을 정말 힘없이 만든다. 의존적이고 혼자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 경로석을 만들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보다 늙었으니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배려다. 간혹 지하철에서 승객이 버린 신문 한 장을 수집하려고 애를 쓰는 노인을 만나게 된다. 혼잡한 출근 시간에 승객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인생이 저기까지 흘러왔을까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삶에 대한 강력한 몸짓에 숙연해진다. 생활고 때문에 폐지 한 장이 절실한 살기 위한 몸부림을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막연히 도와주기만 바라며 푹 죽어 지내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나는 노인이니까 하는 생각은 스스로 돌절구에 앞니를 짓짓는 행위와 같다. 나라야마 부세코의 노모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지만 우리 스스로 나라야마 산으로 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생이 아주 짧은 것 같지만 아주 길기도 하다. 노후는 모아놓은 돈으로 즐기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많고 또 느리게 흐른다. 지식의 인생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나의 기대가 그에게 족쇄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내 사랑이 그를 가둬버리면 안 된다. 내 꿈이 사랑하는 이를 짓누르는 수레바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라. 내가 할 일은 그를 짓누르는 수레바퀴를 치워주는 것.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아래서 중에서 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의 환자가 찾아왔다. 그는 대학 교수로 꽤 성공한 축에 들었다. 그의 아버지 또한 전직 장관의 대학 총장을 지낸 분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육자였다. 그런데 아버지에 비하면 아들의 성공은 미약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아버지와 비교당하는 것에 은연중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해했다. 그런데 생각만큼 환자의 조울증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 선배 의사에게 치료 방법에 대해 자문하자 그 아버지가 죽으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자식은 결코 그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선배의 말대로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환자는 별다른 치료 없이 병이 나았다.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의 벽이다. 벽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습관처럼 벽을 의식한다. 벽은 보호막도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식이 그 벽을 뛰어넘으면 완벽한 성장을 이루게 되지만 벽이 높고 튼튼할수록 부모에게 기대는 습관이 몸에 밴 자식은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물론 부모도 행복하지 못하다. 특히 노년의 부모는 자식 뒤치다꺼리를 하며 말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럴 때는 부모가 먼저 그 벽을 부숴줘야 한다. 자식의 성장 연령에 맞게 자식의 뜻을 수용하고 인격체로서 존중하라는 말이다. 자식이 성인이 된 뒤에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미덥지 못하고 어수룩해 보이겠지만 과감히 놓아 주어야 한다. 공자가 말했다. 젊어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라.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살자는 게 요즘 대세지만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 달리 말하면 어릴 적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보호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맡기고 기대어 살라는 말은 아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식을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뜻이다. 부모 세대가 60을 넘기면 곧 자식의 시대가 왔음을 상징한다. 집안의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시기다. 이쯤부터는 자식이 집안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부모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부모 중심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 우주에도 자연계에도 메인 스트림이 있다. 우리 사회에도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동력이 있으며 어떤 조직에서나 실세가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나이든 부모가 메인 스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부모가 중심축이 되어 가정을 이끌면 가족 모두 힘들고 피곤해진다. 생활의 중심을 자식에게로 이동하라.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재산이 많을 때, 또 부모 스스로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할 때 부모가 집안의 주도권을 늦게까지 잡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눈을 감을 때까지 온갖 지시를 내리며 자식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쥐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풍습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는 하루에도 빨리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줘야 한다. 시어머니의 곳간 운영을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며느리가 적자가 날지라도 직접 운영을 해봐야만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40살이 된 외동아들이 아직도 변변한 직장 없이 부모에게 기대어 산다며 걱정을 토로하던 노신사를 기억한다. 그는 전직 회계사 출신이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경제적인 풍요는 물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치며 많은 이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그는 아들에게 의식주는 물론 다방면에서 최고의 교육과 문화를 누리게 했다. 온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음악회에 갈 정도였다. 그런데 자식이 40살이 된 지금도 매달 그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놀랐다. 아들의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말끝을 흐렸다. 얼마 전 겨우 분가를 하여 혼자 산다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음악회 때 부모를 만나 저녁을 먹고 헤어진다고 했다. 과연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음악회에 가는 것일까? 노신사는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이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장담하지만
곧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노년은 자식에게 집안의 모든 흐름과 걱정거리를 맡겨두고 내 몸을 잘 건사하면서 삶의 의미를 곱씹고 즐기는 시기여야 한다.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을 노신사는 자식 걱정에 바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노신사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므로 아들이 홀로 서기를 못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노신사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부모는 일정 기간의 양육과 보호가 끝나면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모든 일을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의외로 쉽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 물론 자녀의 삶이 불행해지면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부모 세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이준익 영화 감독의 아들이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명 감독의 아들과 정육점, 얼핏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았다.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이 감독에게 아버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직업이 뭘까요? 라고 묻고는 먹는 장사로 결론을 내렸단다. 그러고는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냉면집, 한식, 일식, 중식당 주방에서 일했다. 그릇 닦는 일부터 안 해본 게 없는 아들은 온몸으로 터득한 경험을 바탕 삼아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해 이르렀다. 이준익 감독은 아들이 항상 웃는 얼굴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아들이 행복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보는 아버지만큼 세상에 큰 행복이 또 있을까? 그것도 자식이 스스로 터득한 행복이라면. 이 감독은 자식 걱정 없는 만큼 많은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에 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며 억울해하는 부모에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을 희생으로 여긴다. 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홀로 자신의 생활을 해 나갈 때까지 돌보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이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희생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의 분신이 아니다. 자녀는 자녀가 가진 인격 수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단위다. 자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녀가 성장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게 되면 부모도 과거의 상처나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돌봄으로부터 자유롭게 떠나와야 한다. 그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조금은 소홀했던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펼쳐진 인생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녀가 독립할 때가 되면 기꺼이 자식을 떠나보내라. 억울해할 일도 섭섭하게 느낄 일도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듯 부모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